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이정훈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The Curious Case of Neural Text Degeneration이라는 ICLR 2020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Neural Text Generation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로 Sampling Based Decoding Strategy와 이번 논문에서 소개한 타피 샘플링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세 번째로 실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럴 텍스트 제너레이션 신경망 기반 텍스트 생성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인공신경망 기반 언어 모델의 성능이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GPT-2, XLN 등이 있고 최근 GPT-3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이 발전하게 된 핵심적인 요소는 먼저 트랜스포머 구조의 등장, 그리고 수십에서 수백 기가바이트의 대용량 학습용 텍스트 데이터셋이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계산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크게 학습을 빠르게 시킬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문장 생성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언어 모델은 주어진 단어들을 바탕으로 다음에 등장할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을 뜻합니다. 여기서 노테이션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이렇게 굵은 X로 표시된 게 개별 단어나 혹은 토크나이징이 된 토큰으로 이루어진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D가 실제 사람이 시퀀스, 즉 문장을 생성하는 분포, P스타로부터 생성된 학습 문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P세타는 신경망 기반의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 모델 P세타의 목표는 사람이 생성하는 분포, 그러니까 사람이 시퀀스를 생성하는 분포 P스타와 유사한 분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기반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의 목적 함수를 설정을 합니다. 이 목적 함수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예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사람이 생성한 문장이 the cat sat on the mat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제 모델이 학습하는 순서는 the cat sat on the mat이라는 각각의 단어들이 생성될 확률을 결합 확률 분포로 나타내고, 이걸 체인 룰에 의해서 더가 등장했을 때 cat 앞에 더가 하나 있어야 돼. 더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하나 주어지면 이제 여기서 그다음 the cat sat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나씩 팩토라이제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개념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컨티뉴에이션은 컨텍스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다음에 등장할 단어들을 예측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것으로, 앞서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설명드렸을 때 더부터가 이제 시작되는 것과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the cat set이라는 앞서 프리픽스, 사람이 생성한 문장의 일부를 주어둔 상태에서 그 뒤에 이제 모델이 문장을 자체적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를 컨티뉴에이션이라고 논문에서 정의합니다. 언어 모델이 디코딩을 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학습을 수행할 때는 매 시점마다 정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점에 더가 들어와서 모델이 cat을 예측하고, 두 번째 시점에 cat이 들어와서 모델이 ran을 예측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모델이 예측했던 ran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답 문장에 있는 set을 그대로 사용해서 on을 예측하도록 이렇게 학습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에서는 ran을 예측했지만 로스에서는 이렇게 set을 예측했을 때의 확률을 바탕으로 로스를 계산하겠죠. 이를 티처 포싱이라고도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학습이 아니라 모델이 이제 학습된 모델을 갖고 문장을 제너레이션 할 때는 정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디코딩 방식은 여러 개 있는데, 이때 이 방식은 그리디 서치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더를 주어졌을 때 모델이 cat을 예측했고, cat이 주어졌을 때 모델이 학습된 모델이 ran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 앞에서도 이제 예측한 cat을 가져온 거고, 두 번째도 예측한 ran을 가져와서 모델이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등장할 단어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디 서치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그 타임 스텝에서 렌을 예측할 확률이 셋을 예측할 확률보다 높아서 렌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에서 아웃을 예측할 확률을 이렇게 반환을 해서 가장 높게 반환을 해서 아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두 번째 렌을 예측하고 렌을 받아서 아웃을 세 번째 스텝에 예측했을 때 이제 이 두 개를 곱하면은 결합 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결합 확률 분포는
이제 그리디이기 때문에 렌과 아웃을 예측했지만 실제로 정답인 set과 on을 예측했을 때의 확률을 보면 이 set이 렌과 비교했을 때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더 낮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결합 확률 분포로 계산을 했을 때는 곱을 했을 때는 이 두 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디 서치를 하면 이런 경우를 캐치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디 서치의 단점을 보완한 빔 서치 방식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빔 서치는 매번 빔 개수만큼의 하이퍼시시즈를 보유하며 확률 값의 곱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캣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해서 모델이 그 단어를 예측했을 때 확률 순서대로 그 정렬을 하면 len, set, is 순으로 하고 이 밑에 그 다른 단어들이 있다고 했을 때 빔 사이즈를 3으로 설정했다면 여기서 하이퍼시시스 3개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len, set, is를 예측했고요. 그래서 len, set, is 각각에 대해서도 또 이제 단어들을 예측하고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곱했을 때 그 앞에서 한 len, set, is와 이렇게 새로 생성된 단어들을 이제 곱했을 때 또 탑 3개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 예시를 한번 보시면 on과 cute 그리고 더에 대해서 이제 탑 3개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게 계산된 과정을 보시면 캣셋 그 다음 캣셋 on이 0.76으로 가장 높았고요. cat is cute가 0.64로 그 다음 높았고 cat is 더가 0.65로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 다음 cat ran 그 다음 cat ran out 이게 원래 여기에 있겠죠. 여기 이렇게 등장했어야 할 단어가 0.53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빔 사이즈가 3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드릴 것 중 하나가 디렉티드 제너레이션과 오픈 엔디드 제너레이션을 이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렉티드 제너레이션은 입력 문장과 출력 문장의 페어가 존재하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트랜슬레이션, 서머라이제이션 등이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은 한영 번역이라고 하면 한글 문장이 소스 텍스트로 주어지고 타겟 텍스트로 영어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머라이제이션은 입력 문서, 그 다음 요약문이 되겠죠. 디렉티드 제너레이션은 출력 문장의 길이를 그 모델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빔 서치만 사용해도 좋은 성능을 냅니다. 근데 오픈 엔디드 제너레이션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컨티뉴에이션 같은 경우가 오픈 엔디드 제너레이션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픈 엔디드 제너레이션이라고 명명이 되는데 출력 문장의 길이를 모델이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릴이나 빔 같은 그냥 그 확률값의 최대값을 계속해서 가져감으로써 학습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 그린이나 빔처럼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확정적으로 디터미니스틱하게 선택하는 문장 생성 방식은 지나치게 일반적인 문장을 생성하거나 반복적이고 긴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게 논문에서 제시한 빔 서치를 통해 모델이 제너레이션한 문장의 예시이고 사람이 실제로 생성한 텍스트인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매번 타임 스텝이 흐를 때마다 선택한 단어들의 확률 값을 그러니까 모델이 단어를 예측했을 때 이게 확률 값이 주어지겠죠? 그 확률 값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 파란색은 모델이 빔 서치를 이제 따르도록 해서 생성했을 때의 확률 값을 시각화한 것이고 이 주황색은 그러니까 사람이 생성한 이 단어들을 모델이 선택할 확률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매 타임 스텝마다 사람이 선택한 단어들은 모델이 거의 0에 가깝게 전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단어들을 실제로는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빔 search text is less surprising 이라는 여기서 또 그러니까 저자들이 선택한 문장에서도 예측할 수 있듯 빔 서치로 선택하는 것은 서프라이징한 단어들을 그러니까 등장 확률이 낮은 단어들을
그러니까 등장 확률이 높은 단어들만 선택을 하고 실제 사람이 생성하는 문장은 등장 확률이 낮은 단어도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이렇게 그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특정 단어나 구가 한 번 등장하면 그 뒤부터 등장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포지티브 피드백 룹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 아래 예시는 I don't know라는 그 문장이 처음 등장하고 나서 한 번 등장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I don't know가 처음에는 등장 확률이 0에 가깝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 등장하기 시작하면 점점 등장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I don't know가 이렇게 한 번 등장을 하면 I가 등장할 확률이 처음엔 0.4였다가 0.5로 늘어나고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하면 종국에는 계속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해서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맥시마이제이션 베이스드 디코딩, 그리디 서치나 그 빔 서치와 같은 방식으로 디코딩을 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프레이즈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빔 서치가 휴리스틱 방식이기 때문에 최적의 조합을 못 찾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실제 문장들은 확률이 낮은 값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문장들은 높은 확률이 등장하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낮은 확률이지만 정보가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들은 언어학자 폴 그라이스의 대화의 경률 이라는 걸 인용하면서 사람은 지나치게 어비어스하거나 많은 정보가 담긴 단어를 연속해서 전달하며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러닝 오브젝티브를 이용한다면 단순히 모델 사이즈를 키우거나 구조를 개선해도 여전히 예측 가능하고 인포메티브하지 않는 문장만 생성하는 경향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의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엔디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샘플링 기반의 스토캐스틱한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피세타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값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샘플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퓨어 샘플링, 즉 아무런 가공도 거치지 않는 샘플링을 할 경우 모델이 다양한 단어를 생성하게 되지만 일관적이지 않은, 즉 그 문맥을 벗어난 문장을 생성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P세타, 즉 모델의 이제 확률 분포에 변형을 가해서 샘플링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래는 이제 학습이 된 GPT-2의 빔서치와 퓨어 샘플링을 사용해서 문장을 생성할 예시인데 왼쪽을 보시면 빔서치는 이미 한 번 등장한 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퓨어 샘플링으로 제너레이션을 하는 경우 문맥과 상관없는 단어들, 붉은색으로 표시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샘플링 베이스드 디코딩 스트래티지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퍼러처 샘플링입니다. 소프트맥스 템퍼러처를 도입한 것인데요. 소프트맥스 안에 로짓을 T라고 했을 때, A라고 했을 때 이렇게 t라는 파라미터를 새롭게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t가 1에 가까울수록 이 소프트맥스 분포는 유니폼 분포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울수록 원핫 혹은 디렉 델타 펑션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장을 생성할 때는 이 t를 0과 1 사이에 있는 t 값을 사용해서 분포를 높은 확률적으로 스큐드 시켜서 낮은 확률을 갖는 단어를 덜 샘플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더 캣이라는 단어, 더 캣까지가 타임 스텝 2에 등장을 해서 타임 스텝 3에 등장할 단어를 예측했다고 했을 때 모델이 이러한 확률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소프트맥스 템퍼러처를 이용해서 t를 0.8로 하면 이렇게 스큐드된 형식, 라이 스큐드된 형식으로 형태로 모델이 더 예측을 하게 되고 t를 1.2로 하면 조금 더 평평한 유니폼 분포에 가까운 분포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탑 K 샘플링입니다. GPT-2에서 문장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단어 분포에서 확률값 기준 상위 K개의 단어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GPT-2의 보캡 사이즈가 8000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퓨어 샘플링으로 그 등장할 단어를 예측한 확률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K를 만약에 4로 해서 탑 K 샘플링을 하게 되면 확률 분포가 높은 4개, len, set, is, and 4개만 이제 가져와서 새롭게 확률 분포를 만듭니다. 이 4개를 가져와서 다시 노멀라이즈 한 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상위 K개만 리노멀라이즈해서 새로운 분포를 생성하고 샘플링하는 이러한 방식을 탑 K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탑 K 샘플링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당한 K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단점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왼쪽은 she said I never 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근데 never 다음에는 그냥 생각해보면은 다음에 등장할 단어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모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단어에 높은 확률을 부여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측의 예시를 보시면 I ate the pizza while it was still까지 등장하면 다음에 등장할 단어가 뜨거울 때 피자를 먹었다 라는 거를 이제 문장을 생성할 거를 사람이라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모델도 마찬가지로 hot 이라는 거에 굉장히 높은 0.8이라는 매스를 부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왼쪽의 예시에는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해봤자 0.08을 이제 부여한 것과 다르게 여기서는 0.8이라는 굉장히 높은 값을 부여를 했죠. 근데 만약에 탑 K 샘플링을 통해서 문장을 생성하고 있었다면 K를 작은 수로 설정했다면 만약에 4로 설정했다면 충분히 뽑힐 가능성이 있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무시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측은 일부 단어에만 확률 값이 몰려있죠. K를 만약 굉장히 큰 수로, 예를 들어서 100으로 설정했다면 굉장히 뽑힐 확률이 적은 아웃라이어들이 후보에 포함이 돼서 샘플링을 할 경우 이제 이러한 값도 충분히 샘플링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탑 K 샘플링을 이제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생성되게 됩니다. K 샘플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이 탑 P 샘플링입니다.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단어 분포에서 누적 확률 분포 기준 상위 P까지의 단어를 선택합니다. 개수가 아니라 이제 누적 확률 분포의 확률이라는 것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한 단어들을 이제 탑 K처럼 리노멀라이즈해서 새로운 분포를 만들어서 샘플링을 합니다. 이거의 탑 K와 다른 점은 확률 분포의 모양에 따라서 샘플링 셋의 크기가 가변적으로 변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탑 P를 0.95로 설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약간 스큐드된 확률 분포의 모양이 나올 경우 적은 수의 probability mass가 선택이 되게 되고 앞서 이제 평평한 형태의 확률 분포를 한번 본 적 있죠? 그런 형태가 되면 더 많은 probability mass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탑 K 샘플링의 단점이었던 그 부분이 해결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제 P를 높게 설정할 경우에 선택된 일부 단어에 대해서 대부분의 확률값이 집중이 되게 되므로 이를 뉴클리어스 핵이라고 명명을 해서 뉴클리어스 샘플링이라고 저자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각 샘플링 방법에 의해서 생성된 문장의 예시를 보여주었는데 파란색은 repetition, 즉 반복되는 프레이즈들을 표시한 것이고요. 빨간색은 incoherence라고 해서 문맥과 관계없는 문장들을 예시를 했습니다. 가장 아래에 제가 놓은 문장은 실제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PPT를 보면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뉴클리어스 샘플링이 가장 자연스러운 그러한 예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사람이 생성하는 문장과 모델이 생성하는 문장을 이제 앞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이제 모델이 이제 빔서치로 생성한 문장은 확률이 가장 높은 애들만 선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이 가장 높은 것만 선택하는데 사람이 생성하는 문장을 이제 보면은 이제
확률이 매우 적은 부분에 있는 단어들도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도록 SKT에서 공개한 코 GPT-2, 한국어로 학습한 GPT-2를 이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링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제 우리 연구실 사람들은 오늘도 라는 문장이 주어졌을 때 뒤에 있을 문장을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장을 고르시면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열심히라는 단어, 오늘도 또를 제가 생성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렇게 낮은 확률을 가진 단어도 선택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타피 샘플링이 어떻게 가장 제너레이션에서 좋은지를 실험으로 증명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2의 라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태스크는 컨텍스트가 주어진 채로 5,000개의 문서를 모델이 생성하도록 합니다. 먼저 Perplexity입니다. Perplexity는 모델이 단어를 생성할 때 얼마나 헷갈리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Perplexity가 낮다면 모델이 생성할 단어들의 확률값이 대체로 높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아래에서는 이 전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 중에 이 부분과 맞겠죠? 모델이 선택하는 단어들은 이제 가장 보통 확률이 높은 거를, 그러니까 맥시마이제이션 베이스드 디코딩이라면 가장 확률값이 높은 것들을 선택을 하고 샘플링을 해도 이런 단어들이 선택될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경우에는 퍼플렉시티를 계산해 보면 퍼플렉시티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면 모델이 선택된 단어들이 대체로 낮은 낮은 확률값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 퍼플렉시티가 높게 됩니다. 이는 모델이 단어를 생성할 때마다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퍼플렉시티를 비교해보면 이 중간에 있는 주황색 선이 사람이 생성한 문장을 모델의 확률값을 통해서 계산했을 때 나오는 퍼플렉시티입니다. 보시면 빔서치를 바탕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빔서치의 파라미터를 아무리 조절을 해도 사람의 퍼플렉시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템퍼러처나 탑K, 탑P 등을 선택을 하면 파라미터를 잘 선택을 하면 사람의 퍼플렉시티와 유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GPT에서 아마 이게 GPT-2 논문에서 설정한 파라미터 같은데, 이제 템퍼러처를 설정하고 탑 K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K를 아무리 어떻게 설정을 하더라도 사람의 퍼플렉시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샘플링, 탑 K 샘플링, 그러니까 템퍼러처 샘플링, 탑 K 샘플링, 그리고 탑 P 샘플링 3개가 휴먼 퍼플렉시티와 동등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프 분포입니다. 사람이 생성한 문서는 일반적으로 집슬로우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단어를 빈도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단어의 빈도는 순위에 반비례하게 된다는 그런 법칙인데요. 이제 각 방식을 사용해서 문서를 생성하고 지프 분포에 피팅을 했을 때 퓨어 샘플링, 탑피 샘플링이 실제 문서로 피팅한 지프 분포의 파라미터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퓨어 샘플링, 여기 골드 텍스트가 실제 문서를 통해서 피팅한 부분 보고요. 퓨어 샘플링이 가장 비슷하긴 하지만 이 분포의 뒷부분,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의 빈도를 다소 과대 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셀프 블루 스코어입니다. 셀프 블루 스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블루 스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루 스코어는 일반적으로 트랜슬레이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매트릭으로 모델이 생성한 문장과 실제 정답 문장 간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척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겹치는 단어 혹은 엔그램을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자세한 거는 이 링크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 블루 스코어는 모델이 언컨디셔널하게 5,000개의 문장을 생성을 합니다. 그 후
생성한 5,000개의 문장 중 1개의 문장을 측정 대상으로 나머지 4,999개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블루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셀프 블루스코어가 높다면 모델이 생성한 문장들이 서로 유사한 것을 의미하겠죠. 반대로 낮으면 모델이 생성할 때마다 유사성이 적은 문장들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버시티가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부분은 템퍼러처 샘플링, 이 부분은 탑 K 샘플링, 이 부분은 탑 P 샘플링인데요. 그리고 주황색과 파란색 점선은 사람이 생성한 문장들의 셀프 블루스코어를 의미합니다. 저자들의 말로는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파라미터인 템퍼러처의 파라미터와 탑 K 파라미터는 이 부분인데 셀프 블루스코어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여기서 저자들은 커먼 밸류라고 했는데 아마 이전 논문들에서 자주 사용하던 그런 밸류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탑 P 샘플링은 노멀 밸류를 저자들이 이제 0.9 이상을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다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노멀 밸류들을 사용을 했을 때 사람이 생성한 문장과 대부분 유사한 성능을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레피티션입니다. 모델이 문서를 생성하면서 첫 200개의 토큰 동안 반복적인 구를 3회 이상 생성하는 비율을 측정했습니다. 탑 K가 분홍색인데, 그리고 뉴클리어스가 주황색이고 파란색이 템퍼러처를 사용한 샘플링입니다. 그런데 탑 K는 기존 논문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0 이하를 쓰면 레피티션이 등장하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기존 논문들이 사용했던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레피티션이 등장할 확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샘플링 템퍼러처도 0.9 아래로 쳐서 파란색을 보면은 레피티션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탑피 샘플링은 저자들이 노멀 밸류를 0.9에서 1.0으로 설정을 했다고 하죠. 거기서 분홍색 그래프를 보면 레피티션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빔 서치의 빔 사이즈를 여기선 16을 최대로 줬는데 이것보다 늘리면은 이 점선에 도달해서 레피티션이 더 줄긴 하지만 이때는 생성되는 문장들의 평균 길이가 짧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Human Unified with Statistical Evaluation이라는 휴지 스코어를 사용해 실험을 합니다. 앞의 방식들은 생성된 문장의 일관성, 즉 문맥을 잘 따라가는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평가하기 위해선 휴먼 이밸류에이션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가하는 문장은 이러한 코헤런스를 평가할 수 있지만 반면에 다양성을 고려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 전 평가들은 다이버시티를 고려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이 휴즈 스코어인데요. 이 저자들은 휴즈 스코어를 가져와서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휴즈 스코어는 모델이 생성한 문장이 사람의 생성한 문장과 이게 사람이 생성한 건지 모델이 생성한 건지를 구분하는 KNN 분류기를 학습을 해서 평능을 평가합니다. 학습된 분류기가 구분을 못할수록 모델이 생성한 문장이 사람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KNN의 학습될 데이터들의 입력값은 phi-x는 문장으로부터 생성된 2차원의 피처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피처는 모델이 해당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측했을 때 사용된 조건부 확률들의 곱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해당 문장을 보고 얼마나 전형적인지, 즉 티피컬한지 문장을 1점부터 5점까지 매긴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피처를 사용해서 KNN 각각의 문장들을 구성을 하고 KNN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다이버시티를 반영하는 피처고, 두 번째는 1번은 다이버시티를 반영하고 2번은 퀄리티를 반영하는 피처이겠죠. 그냥 KNN을 학습시켜서 리번아웃 에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제 앞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실험들의 결과값들을 정리한 건데, 이 부분을 보시면 휴즈 스코어는 탑 P 샘플링일 때가 가장 높고, 탑 K 샘플링일 때, 그러니까 K를 640으로 설정한 탑 K 샘플링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 둘 간에 그렇게 차이는 크지 않고 나머지는 다 조금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외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실험들에 대한 점수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 대체로 거의 다 뉴클리어스 샘플링이 사람과 가장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점은 탑K를 640으로 설정한 부분도 거의 뉴클리어스 샘플링과 견줄 만큼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자들은 뉴클리어스 샘플링이 가장 좋다고 이제 논문에 설명을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탑K 샘플링도 파라미터를 설정함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사용해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해보고 제너레이션을 해보는 게 해보면서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논문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